나라에 헌신하는 청년을 이렇게 대해도 되는 건가? 각오하게 대한민국 아빠로서 용납할 수 없네. 군인의 길이란 목숨을 바쳐서라도 나라를 지키겠다는 강한 신념이 있어야만 갈 수 있는 길입니다. 특히나 특수부대는 육체적 강인함과 정신적 극한을 요구하는 곳이죠. 그래서 특수부대에 지원하겠다는 아들을 둔 부모들은 자랑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스러워 가슴이 미어집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인 한 육군 투스타 장군은 자신의 뒤를 이어 특수부대에 자원 입대한 아들을 격려하기 위해 부대를 방문했습니다. 평생을 군복을 입고 살아온 그 역시 특수부대 출신으로 아들이 자신과 같은 길을 걷겠다는 데 대한 자부심이 가득했죠. 하지만 부대에 도착한 순간 그의 표정은 얼음처럼 굳어졌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힘겹게 훈련장에서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장면을 본 순간 투스타 장군의 분노가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과연 그곳에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야기는 서울 시내 한 고급 한정식집에서 시작됩니다. 밤이 깊어가는 오후 8시, 이곳 3층 특실에는 육군 고위 장교들의 모임이 열리고 있었어요. 은은한 조명 아래 둥근 테이블을 둘러싼 장성들과 영관급 장교들 사이에서 유독 밝은 표정을 짓고 있는 한 남자가 눈에 띕니다. 바로 이강호입니다.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아들놈이 특수부대에 지원해서 훈련받고 있다니까요. 이강호가 소주잔을 들며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기쁨이 묻어났어요. 50대 중반의 이강호는 평소 과묵하고 침착한 성격으로 유명했는데 오늘만큼은 아들 자랑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주변 장교들이 부러워하는 시선으로 바라봤습니다. 그 유명한 특수부대 말이군요. 입대 경쟁률이 얼마나 높은데 정말 대단하네요. 한 대령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아버지를 닮아서 용맹하신 것 같습니다. 이강호 님도 젊은 시절 특수부대 출신이시잖아요. 이강호의 눈가에 잠깐 미묘한 그림자가 지나갔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단순히 특수부대 출신이라고만 알고 있었지, 그의 진짜 정체는 아무도 모르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는 곧 밝은 표정을 되찾으며 대답했어요. 하준이가 어렸을 때부터 아빠처럼 되고 싶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더 뿌듯한 것 같아요. 하지만 이강호의 표정에는 자랑스러움과 함께 미묘한 걱정도 스쳐 지나갔어요. 그는 잠깐 멈칫하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조금 걱정도 되긴 해요. 아시다시피 특수부대 훈련이 얼마나 혹독한지. 그의 목소리에는 아버지로서의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무슨 걱정을 하십니까? 아드님이니까 잘 해낼 거 아닙니까? 옆자리 대령이 손을 내저으며 웃었어요. 더군다나 이강호님 아들이면 DNA부터가 다르실 텐데요. 이강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지만 내심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강호 자신도 젊은 시절 특수부대에서 복무했던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 시절의 기억들이 떠오르며 아들에 대한 걱정이 더욱 커져갔어요. 특수부대 훈련의 강도가 얼마나 혹독한지, 그리고 때로는 그 한계를 넘어서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 친구들이 예전만큼 강하지 못하다는 얘기도 있던데 괜찮을까요? 한소령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이강호의 표정이 잠깐 진지해졌습니다. 그건 아니죠. 젊은이들은 언제나 강합니다. 다만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게 중요하죠. 그의 말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냥 일반적인 조언 정도로 받아들였어요. 아무튼 이번 주말에 부대에서 가족 격려 행사가 있다고 하니까 한번 가서 아들놈 얼굴이나 보고 와야겠습니다. 이강호가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기대감과 함께 약간의 불안감도 섞여 있었습니다. 좋으시겠네요. 아드님이 얼마나 씩씩하게 자랐을지 보러 가시는 거군요. 부럽습니다. 다른 장교가 부러워하며 말했어요. 이강호는 술잔을 기울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준이가 잘 적응하고 있을까? 혹시 무리한 훈련으로 다치지는 않았을까? 아들에 대한 걱정은 아버지로서 당연한 마음이었지만 동시에 군인으로서의 자부심도 있었어요. 자신의 아들이 특수부대에서 훌륭하게 성장하고 있기를 바라는 마음 말이죠. 모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이강호는 택시 창밖을 바라보며 아들 생각에 잠겼습니다. 하준이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를 따라 하고 싶어 했던 모습들이 떠올랐어요. 아빠처럼 강한 군인이 될 거야 하며 똘망똘망한 눈으로 말하던 아들의 모습, 군대 놀이를 하며 총을 들고 행진하던 모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날 밤 이강호는 아내와 함께 거실에 앉아 아들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내는 뜨개질을 하고 있었고 이강호는 신문을 보는 척하면서 계속 아들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여보, 이번 주말에 하준이 부대 가는 것 같이 갈래요? 이강호가 신문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우리 아들이 얼마나 멋있게 자랐는지 보고 싶어요. 몇 달 만에 보는 건데 많이 달라졌을까요? 아내의 목소리에도 기대감이 가득했어요. 이강호는 아내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하준이가 정말 자랑스러워요. 하지만 한편으론 걱정도 되고 그의 목소리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무슨 걱정을 해요? 당신 아들인데 잘 해낼 거예요. 그리고 특수부대면 최고의 훈련을 받는 거 아니에요? 아내가 안심시키며 말했어요. 하지만 이강호의 마음 한편에는 뭔가 불안한 기운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너무 조용한 게 이상했어요. 보통 특수부대 훈련을 받는 아이들은 휴가 나와서 부모에게 훈련 이야기를 늘어놓기 마련인데 하준이는 그런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나 이강호가 몰랐던 것은 그가 곧 목격하게 될 충격적인 현실이었습니다. 아들이 처한 참혹한 상황과 부대 내의 부조리한 현실 말이에요. 그리고 그 순간 오랫동안 숨겨져 있던 이강호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드디어 약속했던 주말이 찾아왔습니다. 이강호는 이른 아침부터 일어나 차를 점검하고 준비를 마쳤어요. 아내와 함께 아들이 훈련받고 있는 특수부대를 향해 차를 몰았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가을 풍경을 바라보며 이강호의 마음은 기대와 설렘으로 가득했죠. 여보, 하준이가 얼마나 듬직해졌을까요? 몇 달 사이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을 것 같아요. 아내가 설레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조수석에 앉은 그녀의 얼굴에는 아들을 몇 달 만에 볼 수 있다는 기쁨이 가득했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아마 키도 더 크고 체격도 좋아졌을 거예요. 특수부대 훈련이면 체력도 엄청 늘었을 테고요. 이강호도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그의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미묘한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부대까지는 2시간 정도의 거리였어요. 도시를 벗어나 산길을 따라 올라가면서 주변 풍경이 점점 더 한적해졌습니다. 이강호는 운전을 하면서도 계속 아들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과연 하준이가 잘 적응하고 있을까? 훈련이 너무 힘들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부대 정문에 도착하자 반듯한 제복을 입은 경비병이 정중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족 격려 행사 참석하러 오셨습니까? 젊은 이등병의 목소리는 또렷했지만 이강호는 그의 눈빛에서 뭔가 경직된 분위기를 느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하준 하사 가족입니다. 이강호가 대답하자 경비병은 신분증을 확인한 후 안내 절차를 도와주었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이강호는 경비병의 태도가 뭔가 어색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부대 안으로 들어서니 여러 가족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들 자신의 아들이나 남편을 보러 온 사람들이었죠.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화기애애했지만 이강호는 뭔가 어색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다른 가족들의 표정에도 미묘한 긴장감이 어려 있었거든요. 어서 오십시오. 이강호님 맞으시죠? 한 중령이 다가와 인사를 했어요. 그는 김도현 중령으로 부대의 감찰실장이었습니다. 40대 후반의 그는 정중한 말투를 사용했지만 이강호는 그의 눈빛에서 뭔가 계산적인 것을 느꼈어요. 네, 안녕하세요. 하준이 아버지입니다. 이강호가 악수를 나누며 대답했어요. 김도현 중령의 표정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어려 있었어요. 아, 네. 하준이는 정말 훌륭한 훈련생입니다. 아버지를 닮아서 매우 성실하고 용감하죠. 다만, 그가 말을 흐리자 이강호의 주의가 집중됐습니다. 다만 뭔가요? 이강호가 물었어요. 아, 아닙니다. 별일 아니에요. 다만 훈련이 좀 힘들어서 아이들이 조금 지쳐 있을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김도현 중령이 급하게 말을 바꿨어요. 이강호는 김도현 중령의 말투에서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 수 없었어요. 그때 행사가 시작된다는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가족 여러분, 이제 훈련생들이 입장하겠습니다. 따뜻한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밝은 목소리와는 달리 전체적인 분위기에는 뭔가 어색함이 감돌고 있었어요. 이강호와 아내는 기대에 찬 눈으로 입구를 바라봤어요. 드디어 몇 달 만에 아들을 볼 수 있는 순간이었거든요. 훈련복을 입은 젊은 군인들이 하나둘씩 행진하며 들어왔습니다. 모두들 반듯한 자세로 걸어왔지만 이강호의 예리한 눈에는 뭔가 부자연스러운 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저기 하준이 아닌가요? 아내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이강호가 시선을 돌린 순간 그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분명히 아들 하준이가 맞았어요. 하지만 뭔가 심각하게 이상했습니다. 하준이가 다리를 절뚝거리며 걷고 있었거든요. 게다가 그의 얼굴에는 고통을 참으려는 표정이 역력했어요. 여보, 하준이가 왜 저렇게?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녀도 아들의 이상한 모습을 알아챈 거죠. 이강호의 두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그의 오랜 군 경험으로 볼 때 저것은 단순한 부상이 아니었어요. 아들의 얼굴에는 고통을 참으려는 표정이 역력했고 걸음걸이도 심각한 부상을 당한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준이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발견하자마자 억지로 밝은 표정을 지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이강호는 그 순간 아들이 자신에게 걱정을 끼치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어요. 그리고 동시에 분노가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아들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지.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이강호는 아들의 모습을 유심히 관찰했어요. 다른 훈련생들과 비교해봐도 하준이의 상태는 명백히 이상했습니다. 걸음걸이뿐만 아니라 때때로 고통스러워하는 표정, 그리고 무엇보다 다른 훈련생들도 비슷한 증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 이강호를 더욱 의심스럽게 만들었어요. 하준아. 행사가 끝나자마자 이강호가 아들에게 달려갔습니다. 아내도 뒤따라왔어요. 아빠, 엄마. 하준이가 반가워하며 인사했지만 이강호의 예리한 눈에는 아들이 고통을 숨기려고 애쓰는 모습이 그대로 보였어요. 하준이의 얼굴은 여윈 상태였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패여 있었습니다. 하준아, 다리는 왜 그러니? 혹시 다쳤니?
이강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아버지로서의 걱정과 함께 뭔가 다른 감정도 섞여 있었어요. 아, 이거요? 별거 아니에요. 훈련 중에 살짝 삐끗한 거예요. 금방 나을 거예요. 하준이가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대답했지만 이강호는 확신했어요. 이건 단순한 부상이 아니라는 것을 말이죠. 그때 부대장 최영수 대령이 다가왔습니다. 40대 후반의 그는 정중한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어요. 안녕하십니까? 하준이 아버님이시군요. 아드님이 정말 모범적인 훈련생입니다. 최영수 대령의 말투는 정중했지만 이강호는 그의 눈빛에서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아이가 다리를. 이강호가 말을 시작하려는 순간 최영수 대령이 재빨리 끼어들었습니다. 아, 그거요? 훈련 중 작은 부상이에요. 이미 의무대에서 치료받았고 곧 회복될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최영수 대령의 대답은 너무나 빨랐고 준비된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강호의 직감은 계속해서 경고음을 울렸어요. 뭔가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부터 이강호의 진짜 모습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공식 행사가 끝나고 가족들과의 자유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이강호는 아들과 단둘이 이야기할 기회를 만들었어요. 부대 내 작은 휴게실에서 하준이와 마주 앉은 이강호의 표정은 이전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평소에 온화한 아버지의 모습이 아니라 뭔가 날카롭고 예리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어요. 하준아, 아빠한테 솔직하게 말해봐. 정말 괜찮은 거야? 이강호의 목소리에는 아버지로서의 걱정과 함께 뭔가 다른 날카로움이 섞여 있었어요. 그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음을 하준이도 느꼈습니다. 하준이는 잠깐 머뭇거리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빠. 정말 별거 아니에요. 훈련이 좀 힘들긴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오히려 뭔가를 숨기려는 듯한 어색함이 느껴졌습니다. 힘들다는 게 어떻게 힘들다는 거니? 이강호가 더 자세히 물었어요. 그의 질문은 단순한 아버지의 걱정을 넘어서 있었습니다. 마치 전문가가 상황을 파악하려는 듯한 체계적인 질문이었어요. 그냥 체력적으로 힘들고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하준이가 말을 흐렸어요. 사실 그에게는 아버지에게 차마 말하지 못할 일들이 많았거든요. 매일같이 이어지는 폭행과 가혹행위, 그리고 그것을 견뎌내지 못하는 자신에 대한 자책감까지. 이강호는 아들의 표정을 살펴보며 확신했습니다. 분명히 뭔가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하준이의 눈에는 두려움이 어려 있었고 무엇보다 아버지 앞에서조차 진실을 말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상황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때 문 밖에서 작은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가 조심스럽게 다가오고 있었어요. 잠깐만요. 조용한 목소리와 함께 한 부사관이 문을 살짝 열었어요. 바로 박지훈 상사였습니다. 40대 초반의 그는 주변을 살핀 후 조심스럽게 들어왔어요. 그의 표정은 심각했고 눈빛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실례합니다. 혹시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박지훈 상사의 표정은 매우 심각했습니다. 그는 문을 닫고 주변을 다시 한번 살핀 후에야 입을 열었어요. 하준이가 깜짝 놀라며 일어서려 했지만 이강호가 손짓으로 제지했어요. 무슨 일인지 말씀해 보세요. 이강호의 목소리에는 이상한 권위가 담겨 있었어요. 마치 오랫동안 부하들을 지휘해온 사람의 목소리 같았습니다. 박지훈 상사는 잠깐 망설이더니 결심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하준이가, 아니, 하준 하사가 당한 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결의에 찬 모습이었어요. 상사님, 하준이가 급하게 말렸지만 박지훈 상사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다, 하준아. 이건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일이야. 너뿐만 아니라 다른 훈련생들도 같은 고통을 받고 있어. 박지훈 상사가 이강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하준 하사는 단순한 훈련 부상이 아닙니다. 부대장과 훈련 담당 간부들의 지나친 가혹행위로 인한 것입니다. 이강호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변했어요. 그동안 억누르고 있던 뭔가가 깨어나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그의 주먹이 꽉 쥐어졌고 턱 근육이 경직됐어요.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박지훈 상사가 주변을 다시 한번 살핀 후 조용히 말했습니다. 최영수 대령과 강재훈 소령이 성과를 내려고 무리한 훈련을 강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하준 하사뿐만 아니라 다른 훈련생들도 그가 말을 잇기가 어려워하자 이강호가 재촉했어요. 계속 말씀해 주세요. 폭행이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훈련이라는 명목으로 매일같이. 그리고 다치면 의료 기록을 조작해서 훈련 중 부상으로 처리하고 있어요. 하준 하사의 경우도 실제로는 구타로 인한 인대 파열인데 기록상으로는 점프 훈련 중 착지 실수로 되어 있습니다. 아빠, 제발. 하준이가 애원하는 듯 말했지만 이강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얼마나 심각한 겁니까? 이강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서서히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그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의료진 말로는 인대 손상이 심각해서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면 평생 후유증이 남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부대장은 단순 염좌라고 우기며 제대로 된 치료도 받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박지훈 상사의 말에 이강호의 표정이 완전히 굳어졌어요. 그 순간 이강호의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당한 부당한 일들, 그리고 이를 은폐하려는 부대의 움직임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그의 내면에서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뭔가가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피해자들도 있습니까? 이강호가 물었어요. 그의 질문 방식이 점점 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네, 적어도 10명 이상이. 어떤 아이는 갈비뼈가 부러졌는데도 넘어져서 다쳤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또 어떤 아이는 뇌진탕 증세를 보이는데도 컨디션 난조라고만 되어 있고요. 이강호의 분노가 극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감정을 억누르며 냉정하게 생각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했습니다. 하준아. 이강호가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빠가 반드시 해결해 줄게. 그 말 속에는 평범한 아버지의 다짐이 아닌 뭔가 다른 무게감이 실려 있었어요. 하준이와 박지훈 상사는 이강호의 변화된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마치 잠들어 있던 거대한 힘이 깨어나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이제부터 이강호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부패한 부대의 간부들은 자신들이 누구를 건드렸는지 깨닫게 될 거예요. 그날 밤 이강호는 부대 내 숙소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박지훈 상사로부터 들은 이야기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단순한 부상이 아닌 체계적인 가혹행위, 그리고 이를 은폐하려는 조직적인 움직임들. 이강호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분노를 사기려 애썼지만 쉽지 않았어요. 새벽 5시 이강호는 일어나 찬물로 세수를 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결심을 굳혔어요. 더 이상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강호는 평소와는 다른 모습으로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그냥 아들을 걱정하는 아버지가 아니었어요. 그의 움직임 하나하나에는 목적이 있었고 체계적이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전문가의 본능이 깨어나는 것 같았어요.
여보, 오늘은 혼자 부대에 남아 있을게요. 아이 상태를 좀 더 지켜보고 싶어서요. 이강호가 아내에게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이전과 다른 결연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알겠어요. 하준이가 걱정되긴 하지만 당신이 있으면 안심이 되네요. 뭔가 문제가 있으면 꼭 알려주세요. 아내는 남편의 변화된 분위기를 느꼈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어요. 아내를 집으로 보낸 후 이강호는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먼저 부대 의무대를 찾아갔어요. 의무병들과 대화를 나누며 하준이의 정확한 상태와 다른 부상자들의 현황을 파악하기 시작했어요. 최근에 부상으로 치료받은 훈련생들이 얼마나 됩니까? 이강호가 의무대장에게 물었습니다. 그의 질문 방식은 이전과 달랐어요. 마치 공식적인 조사관의 그것과 같았습니다. 의무대장은 잠깐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더니 대답했어요. 그게 정확한 통계는 그의 말투에서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것이 역력했어요. 자세한 기록을 볼 수 있을까요? 이강호의 눈빛이 예리해졌습니다. 의무대장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죄송하지만 의료 기록은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가족이라고 해도 본인 동의 없이는. 그는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이강호는 그의 반응에서 뭔가 숨기고 있다는 확신을 얻었어요. 그럼 하준이 기록만이라도 자세히 봐도 될까요? 이강호가 다시 물었어요. 그것도 규정상 어렵습니다. 의무대장의 대답에서 이강호는 조직적인 은폐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신했어요. 이강호는 다른 접근 방법을 시도하기로 했습니다. 오후에 그는 훈련장 주변을 둘러보며 실제 훈련 상황을 관찰했어요. 겉으로는 평범해 보였지만 세심하게 관찰하니 여러 가지 의심스러운 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훈련생들의 표정에는 공통적으로 두려움이 어려 있었고 간부들의 지시 방식도 지나치게 폭력적이었어요. 무엇보다 훈련생들이 간부들을 대하는 태도에서 단순한 상하관계를 넘어선 공포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때 강재훈 소령이 다가왔어요. 30대 후반의 그는 겉으로는 예의 바른 표정을 지었지만 눈빛에는 경계심이 가득했어요. 안녕하십니까? 무엇을 보고 계신지요? 강재훈 소령의 질문에는 견제하는 뉘앙스가 담겨 있었어요. 아, 훈련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해서요. 아들이 받고 있는 훈련을 직접 보고 싶어서 말입니다. 이강호가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강재훈 소령의 눈빛에는 경계심이 더욱 짙어졌어요. 하준 하사 아버님이시죠? 아들이 훈련에 잘 적응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만 가족분들이 훈련장에 너무 오래 계시면 훈련생들이 집중하기 어려워서. 그런데 훈련 강도가 조금 과하지 않습니까? 다친 아이들이 꽤 많은 것 같은데요. 이강호가 은근히 떠보며 말했어요. 그런 건 아닙니다. 특수부대 훈련이 원래 힘든 법이죠. 아버님도 군 경험이 있으시니 이해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강재훈 소령이 방어적으로 대답했어요. 하지만 그의 반응 자체가 이강호에게는 중요한 정보였습니다. 이강호는 강재훈 소령의 반응을 보며 더욱 확신했습니다.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게다가 그들이 자신을 경계하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었어요. 저녁 무렵 박지훈 상사가 조심스럽게 이강호에게 접근했습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강호는 박지훈 상사와 함께 부대 외곽의 조용한 곳으로 향했어요. 거기서 박지훈 상사는 더욱 충격적인 사실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부대장과 훈련 담당 간부들이 훈련생들에게 조직적으로 폭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상자들이 생기면 의료 기록을 조작하고 피해자들을 협박해서 입을 막고 있어요. 박지훈 상사의 증언을 들으며
이강호의 분노는 극에 달했어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매일 저녁 훈련이 끝나면 특별지도라는 명목으로 간부들이 훈련생들을 따로 불러내서 구타를 일삼습니다. 그리고 이걸 거부하거나 신고하려는 아이들은 더 심한 보복을 당해요. 박지훈 상사는 계속해서 충격적인 진실들을 폭로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가혹행위가 아니라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범죄였어요. 그러나 문제는 증거였습니다. 모든 것이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었고 피해자들은 보복이 두려워 입을 다물고 있었거든요. 제가 몰래 촬영한 자료가 좀 있긴 하지만 발각되면 저도 위험해질 수 있어서 박지훈 상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이강호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드디어 돌파구를 찾은 것 같았어요. 그 자료를 볼 수 있을까요? 하지만 이때 그들은 아직 몰랐습니다. 최영수 대령과 김도현 중령이 이미 이강호의 움직임을 눈치채고 대응책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진짜 전쟁이 곧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이강호와 박지훈 상사의 만남은 사건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박지훈 상사가 몰래 촬영한 영상 자료들과 은밀하게 수집한 의료 기록들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하준이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훈련생들이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가혹행위에 시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 늦게 박지훈 상사는 이강호를 부대 뒤편 창고로 안내했어요. 거기서 그는 숨겨두었던 자료들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이강호가 자료들을 보며 분노에 떨었어요. 영상 속에는 간부들이 훈련생들을 일방적으로 폭행하는 장면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강재훈 소령이 훈련생의 배를 발로 차는 모습, 최영수 대령이 막대기로 훈련생들을 때리는 모습, 도저히 훈련이라고 할 수 없는 참혹한 장면들이었어요. 박지훈 상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더 심각한 건 이런 일들이 상부의 묵인 하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부대장은 물론이고 감찰실장까지, 심지어 상급 부대에서도 이런 일들을 알고 있으면서 성과만 좋으면 눈 감아주고 있어요. 이강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그동안 억눌러왔던 감정들이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가혹행위가 아니라 조직적인 범죄네요. 이런 일이 대한민국 군대에서 벌어지고 있다니. 그 순간 이강호의 진짜 정체가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그가 보여준 모습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습니다. 이강호는 단순한 고위 장교가 아니었어요. 그는 육군에서도 손꼽히는 투스타 장군이었고 특수부대 출신의 전설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경력과 인맥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었어요. 박 상사, 이 자료들을 안전한 곳에 보관해 두세요. 그리고 추가로 증언해 줄 수 있는 사람들 명단도 만들어 주십시오. 이강호의 명령조 말투에서 박지훈 상사는 뭔가 다른 기운을 느꼈어요. 마치 진짜 고위 지휘관의 그것 같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미 부대장 쪽에서 눈치를 채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오후에 감찰실장이 저를 따로 불러서 이상한 질문들을 하더라고요. 최근에 부대 밖 사람들과 접촉한 일이 있냐? 혹시 부대 내부 상황에 대해 외부에 이야기한 적이 있냐? 이런 식으로. 이강호의 표정이 더욱 차갑게 변했습니다. 예상했던 일입니다. 이제부터는 더욱 조심해야 해요. 그들도 바보가 아니니까 반격을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박지훈 상사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제가 괜찮을까요? 혹시 제가 위험해지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보호해드리겠습니다. 이강호의 말에는 이상한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마치 그에게 그럴 만한 능력과 권한이 있다는 듯한. 그날 밤 이강호는 아들 하준이와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처음에는 아버지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아 모든 것을 숨기려 했던 하준이였지만
결국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아빠, 정말 견디기 힘들었어요. 매일 같이 이어지는 폭행과 가혹행위들, 그리고 다치고 나서도 제대로 치료도 못 받고, 하준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특수부대 훈련이니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점점 이상하다는 걸 깨달았죠. 이건 훈련이 아니라 그냥 폭력이었어요. 이강호는 아들의 고백을 들으며 분노와 함께 자책감도 느꼈어요. 자신이 더 일찍 눈치챘다면 아들이 이런 고통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하준아, 왜 진작 말하지 않았니? 말해봤자 소용없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아빠가 실망할까봐 무서웠어요. 특수부대도 제대로 견뎌내지 못하는 아들이라고 생각하실까봐. 이강호는 아들을 끌어안으며 말했어요. 미안하다, 하준아. 아빠가 더 일찍 알아챘어야 했는데. 그리고 절대로 실망하지 않아.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도 견뎌낸 내가 자랑스러워. 하준아, 아빠가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할게. 절대로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할 거야. 이강호의 다짐에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무게감이 실려 있었어요. 다음 날, 이강호는 본격적인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먼저 김도현 중령을 찾아가 직접 대면했어요. 감찰실로 들어선 이강호의 모습은 어제까지의 그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김중령, 이 부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이강호가 감찰실에 들어서며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예의나 사교성이 없었어요. 오직 차가운 분노만이 있었습니다. 김도현 중령은 당황하는 기색을 숨기려 애썼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혹시 무슨 문제라도 있습니까? 가혹행위, 폭행, 의료 기록 조작, 이런 것들 말입니다. 이강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어요. 마치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한 확신에 찬 어조였습니다. 김도현 중령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혹시 잘못된 정보를 들으신 게 아닌가요? 훈련생 가족분들이 가끔 오해를 하시는 경우가. 그럼 이것도 잘못된 정보인가요? 이강호가 박지훈 상사로부터 받은 일부 자료를 내밀었어요. 김도현 중령이 자료를 보는 순간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고 식은땀이 이마에 흘렀어요. 이강호는 김도현 중령의 반응을 보며 확신했어요.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 자신의 모든 카드를 보여주지 않았어요. 진짜 승부는 이제부터였습니다. 김도현 중령과의 대면 후 상황은 급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강호의 움직임을 완전히 파악한 최영수 대령은 즉시 대응에 나섰어요. 그는 부대 내 모든 관련 자료들을 은밀하게 처리하기 시작했고 핵심 증인인 박지훈 상사를 제거하려는 계획까지 세웠습니다. 박 상사를 당분간 격리시켜야겠어. 최영수 대령이 강재훈 소령에게 지시했어요. 그들은 부대장실에서 비밀 회의를 열고 있었습니다. 적당한 이유를 만들어서 독방에 넣어두고 외부와의 접촉을 완전히 차단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강호 쪽에서 계속 문제를 제기하면 어떻게 할까요? 강재훈 소령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했어요. 걱정 마. 이미 윗선에 연락을 넣어뒀어. 사단장님과도 통화했고 군단 쪽에도 우리 편이 있어. 곧 이 문제는 조용히 정리될 거야. 최영수 대령은 자신만만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는 오랫동안 쌓아온 인맥을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강호라는 사람이 만만한 상대는 아닌 것 같은데요. 뭔가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강재훈 소령이 불안해하며 말했어요. 그냥 훈련생 아버지일 뿐이야. 아무리 고위 간부라고 해도
우리 부대 내부 일에 함부로 개입할 수는 없어. 더군다나 증거도 없고 말이야. 최영수 대령은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해서 이강호의 조사를 방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심지어 이강호의 상급 부대에까지 로비를 시작했습니다. 거짓 정보를 흘려서 이강호가 감정적으로 행동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한 거죠. 한편 이강호는 박지훈 상사와의 연락이 갑자기 끊긴 것을 이상하게 여겼어요. 약속했던 시간에 나타나지 않은 박지훈 상사를 찾아 부대 곳곳을 돌아다녔지만 아무도 그의 행방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박지훈 상사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이강호가 다른 부사관들에게 물어봤지만 모두들 회피하는 듯한 반응을 보였어요. 그들의 표정에는 두려움이 어려 있었습니다. 그때 한 이병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주변을 살핀 후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기, 박지훈 상사님이 어젯밤에 독방으로 끌려갔다는 얘기가 있어요. 무슨 규율 위반 때문이라고. 하지만 정확한 이유는 아무도 모르겠어요. 이강호는 즉시 상황을 파악했어요. 최영수 대령이 박지훈 상사를 입막음하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미묘한 방법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독방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강호가 물었지만 이병은 무서워하며 고개를 저었어요. 죄송합니다. 더 이상은 제가 말했다는 것도 들키면 안 되는데. 이강호는 혼자서라도 박지훈 상사를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부대 내에서의 움직임은 제한적이었어요. 모든 곳에 최영수 대령의 감시망이 깔려 있었거든요. 설상가상으로 김도현 중령이 이강호를 찾아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어제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오히려 당당하고 건방진 모습이었습니다. 이강호님,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김도현 중령의 목소리에는 이상한 자신감이 담겨 있었어요. 무슨 일입니까? 이강호가 차갑게 대답했어요. 어제 제기하신 문제들에 대해 윗선에서 검토해 본 결과 모두 근거 없는 소문으로 판명됐습니다. 더 이상 불필요한 오해를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김도현 중령의 태도는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이강호는 김도현 중령의 말을 듣고 분노가 끓어올랐어요. 근거 없는 소문이라고요? 그럼 제가 직접 본 자료들도 가짜라는 건가요? 어떤 자료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공식적인 조사 결과 그런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박지훈 상사는 개인적인 규율 위반으로 조치를 받은 상태입니다. 김도현 중령이 뻔뻔하게 대답했어요. 이강호는 그들이 이미 모든 증거를 숨기거나 조작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이강호에게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습니다. 그의 직속 상관으로부터 전화가 온 것이에요. 강호야, 부대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윗선에서 내가 부대 운영에 무리하게 개입하고 있다고 불만이 들어왔어. 상관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이강호는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어요. 최영수 대령이 정말로 윗선까지 손을 써서 자신을 막으려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은 제 아들이. 이강호가 상황을 설명하려 했지만 상관은 듣지 않았어요. 더 이상 문제를 만들지 마. 아들 일이라고 감정적으로 행동하면 안 되는 거 알지? 군인은 개인적인 감정보다 조직을 우선해야 해. 조용히 정리하고 복귀해. 하지만 심각한 문제가. 그만. 이것은 명령이다. 더 이상 그 부대에 개입하지 마라. 내가 계속 문제를 일으키면 너까지 곤란해질 수 있어. 전화가 끊어진 후 이강호는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음을 깨달았습니다. 모든 증거는 사라졌고 핵심 증인은 격리됐으며 심지어 윗선까지 막혔어요. 최영수 대령의 인맥과 로비 능력이 생각보다 강력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강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더욱 강한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이렇게 끝낼 수는 없어. 이제 그는 자신의 진짜 정체를 드러낼 때가 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강호는 휴대폰을 꺼내 한 번호를 눌렀어요.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특별한 번호였습니다. 전화 너머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강호야, 무슨 일이야? 이 번호로 전화하다니. 그것은 국방부 특별감찰실장의 목소리였습니다. 형, 심각한 일이 생겼어요.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강호의 목소리에는 절대적인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드디어 진짜 전쟁이 시작될 때가 온 것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이강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공식적인 경로가 막혔지만 그에게는 아직 한 가지 방법이 남아 있었어요. 바로 자신의 진짜 정체와 인맥을 활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이강호는 비밀리에 부대를 빠져나와 서울로 향했어요. 새벽 고속도로를 달리며 그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이유가 없었어요. 아들과 다른 훈련생들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각오였습니다. 그가 찾아간 곳은 국방부 내 특별감찰실이었습니다. 거기에는 그의 오랜 동료이자 현재 특별감찰실장을 맡고 있는 동기가 있었거든요. 새벽 4시 비상 연락을 받고 나온 감찰실장은 이강호를 보자마자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강호야, 무슨 일로 이런 밤에? 그것도 비상 연락으로. 감찰실장이 놀라며 맞이했어요. 형, 심각한 일이 생겼어요.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강호가 그동안 수집한 모든 자료와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박지훈 상사가 촬영한 영상들, 조작된 의료 기록들, 그리고 조직적인 은폐 과정까지. 감찰실장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이 정도면 단순한 가혹행위가 아니라 조직적인 범죄네. 하지만 증거가 이미 은폐되었고 증인도 격리됐다고, 그리고 윗선까지 막혔다고. 그래서 제가 직접 나서려고 합니다. 이강호의 말에 감찰실장이 깜짝 놀랐어요. 너 설마 너의 정체를 밝힐 생각이야? 지금까지 얼마나 조심스럽게 신분을 숨겨왔는데. 이강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숨길 이유가 없어요. 내 아들과 다른 훈련생들을 구하려면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누구를 건드렸는지 알려줘야 해요. 감찰실장은 잠시 고민하더니 말했어요. 알겠어. 특별감찰팀을 구성하겠어. 하지만 정말 확실한 거지. 한번 정체가 밝혀지면 되돌릴 수 없어. 확실합니다. 이강호의 답변에는 흔들림이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이강호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부대에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국방부 특별감찰팀과 함께 공식적인 조사권을 가지고 온 것이었습니다. 감찰팀 차량들이 부대 정문으로 들어오자 전체 부대가 긴장했어요. 무슨 일입니까? 최영수 대령이 당황하며 물었어요. 그는 아직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이 부대에 대한 특별 감찰이 시작됩니다. 이강호가 공식 문서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와 태도는 이전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더 이상 훈련생의 아버지가 아니라 공식적인 조사관의 그것이었습니다. 최영수 대령이 문서를 보는 순간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감찰권자의 계급과 이름을 보고 완전히 기가 막힌 거예요. 문서에는 이강호 중장이라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이강호 중장님이십니까? 최영수 대령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제서야 그는 자신이 누구를 상대로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이강호의 진짜 정체가 모든 사람들에게 밝혀졌습니다. 그는 단순한 훈련생의 아버지가 아니라 육군에서도 손꼽히는 투스타 장군이었던 것이에요.
그것도 특수부대 출신으로 무수한 전설을 남긴 인물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저는 훈련생의 아버지가 아닌 특별감찰관으로서 이 부대를 조사하겠습니다. 이강호의 선언에 부대 전체가 긴장했어요. 최영수 대령과 강재훈 소령의 얼굴은 완전히 하얗게 변했습니다. 김도현 중령은 이미 상황을 파악하고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중장님, 저희가 잘못 알았습니다. 모든 것을 다시 조사해서. 그는 급하게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이미 늦었습니다. 이강호가 차갑게 말했어요. 박지훈 상사부터 즉시 석방하십시오. 그건. 최영수 대령이 머뭇거리자 이강호의 눈빛이 더욱 차가워졌어요. 지금 당장입니다. 그때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라졌다고 생각했던 박지훈 상사가 갑자기 나타난 것이에요. 알고 보니 그는 독방에 갇혀 있는 동안 다른 피해 장병들과 접촉해서 더 많은 증거와 증인들을 확보했던 것입니다. 중장님, 추가 증거와 증인들을 확보했습니다. 박지훈 상사가 두꺼운 파일을 이강호에게 건넸어요. 그의 얼굴에는 안도감과 함께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이강호가 파일을 보는 순간 분노가 극에 달했습니다.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하고 조직적인 범죄가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에요. 피해자는 수십 명에 이르렀고 일부는 평생 회복하기 어려운 부상을 입었을 정도였습니다. 최영수 대령, 강재훈 소령, 김도현 중령. 즉시 구속됩니다. 이강호의 명령에 특별감찰팀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중장님, 이건 오해입니다. 모든 건 부대의 성과를 위해서. 최영수 대령이 절규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성과를 위해 부하들을 희생시키는 것이 군인 정신입니까? 이강호의 목소리에는 진짜 분노가 담겨 있었어요. 당신들이 한 일은 훈련이 아니라 범죄입니다. 강재훈 소령과 김도현 중령도 체포되면서 그들의 얼굴에는 완전한 절망이 어려 있었어요. 그들은 마지막까지 자신들이 누구를 건드렸는지 제대로 알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마침내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정의가 실현될 차례였어요. 이강호 중장의 진짜 정체가 밝혀지고 특별감찰이 시작된 후 부대 전체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그동안 숨겨져 있던 모든 진실들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특별감찰팀의 체계적인 조사가 진행되면서 상상을 초월하는 범죄의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박지훈 상사가 제공한 추가 증거들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가혹행위는 단순히 몇 명의 간부들이 저지른 일이 아니라 부대 전체에 만연한 조직적인 범죄였던 것이죠. 의료기록 조작, 증거 은폐, 피해자 협박 등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심지어 부대 운영비를 횡령해서 간부들끼리 나눠 가지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군법상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단순한 가혹행위를 넘어선 조직적 범죄네요. 특별감찰팀장이 이강호에게 보고했어요. 조사 결과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이강호는 조사 결과를 보며 분노와 함께 깊은 슬픔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온 군대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니. 특히 젊은 장병들이 당한 고통을 생각하면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가장 충격적인 것은 피해자들의 수였어요. 하준이뿐만 아니라 총 37명의 훈련생들이 지속적인 가혹행위에 시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 중 일부는 심각한 후유증으로 군 생활을 포기해야 할 상황에까지 이르렀어요. 한 훈련생은 뇌진탕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제대해야 했고 또 다른 훈련생은 다리 부상으로 평생 절뚝거리며 살아야 할 처지가 되었습니다. 아빠. 하준이가 이강호를 찾아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아빠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계속 고통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미안해요. 진작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이강호는 아들을 끌어안으며 말했어요. 미안하다, 하준아. 아빠가 더 일찍 알았어야 했는데. 그리고 내가 이런 상황에서도 견뎌낸 게 정말 자랑스러워. 진짜 용기란 이런 거야. 조사가 진행되면서 최영수 대령과 강재훈 소령, 김도연 중령의 죄상들이 낱낱이 밝혀졌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가혹행위만 저지른 것이 아니라 부대 운영비를 횡령하고 진급을 위해 부하들을 희생시키는 등 온갖 비리를 저질렀던 것이 밝혀졌어요. 심지어 상급 부대에 허위 보고서를 제출해서 부대 성과를 조작하는 일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박지훈 상사가 안도의 표정으로 말했어요. 훈련생들이 이제 제대로 된 훈련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중장님 덕분입니다. 아닙니다. 박 상사님이 용기를 내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에요. 진짜 군인 정신이란 바로 이런 거죠. 이강호가 박지훈 상사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군사재판에서 최영수 대령은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받았고 강재훈 소령과 김도연 중령도 각각 징역 5년과 4년의 형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군에서 영구 제명되었고 모든 군인 연금과 혜택도 박탈당했어요. 부대는 대대적인 개혁과 쇄신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새로 부임한 부대장은 이강호의 추천으로 선발된 정의롭고 훌륭한 장교였습니다. 그는 즉시 모든 가혹행위를 금지하고 훈련생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했어요. 훈련은 여전히 강도 높게 진행되었지만 이제는 진정한 의미의 특수부대 훈련이 되었습니다. 강하면서도 인간적이고 엄격하지만 공정한 훈련 말이죠. 몇 달 후 하준이는 완전히 회복되어 당당한 모습으로 훈련을 받고 있었습니다. 의료진의 정성스러운 치료와 충분한 휴식 덕분에 다리 부상도 말끔히 나았어요. 이제 부대에는 진정한 의미의 특수부대 훈련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정말 많이 달라졌네요. 표정도 밝아지고 자신감도 생겼어요. 아내가 하준이의 근황을 전해 들으며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 이제 진짜 군인다운 군인이 되어가고 있어. 강하면서도 인간적인 그런 군인 말이야. 이강호도 뿌듯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마지막 날, 이강호는 부대를 떠나면서 모든 간부들과 훈련생들 앞에서 특별한 연설을 했어요.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모든 사람들의 가슴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군인이란 강한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람을 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진정한 강함은 약자를 보호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죠. 힘은 올바른 곳에 사용될 때 비로소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군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고 많은 사람들의 눈에서 감동의 눈물이 흘렀어요. 특히 훈련생들의 표정에는 희망과 다짐이 가득했습니다. 이강호는 부대를 떠나면서 뿌듯한 마음을 느꼈습니다. 아들을 구했을 뿐만 아니라 부패한 시스템을 바꾸고 많은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었거든요. 무엇보다 진정한 군인 정신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을 통해 부자 간의 관계가 더욱 깊어졌다는 것이었어요. 하준이는 이제 아버지를 더욱 존경하게 됐고 이강호 역시 아들에 대한 자부심이 더욱 커졌습니다. 힘든 시련을 함께 이겨내면서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았어요. 정의는 승리했고 불의는 응당한 대가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희망이 시작된 것이죠. 부패한 시스템은 무너졌고 그 자리에 올바른 질서가 세워졌습니다. 이강호 중장의 이야기는 한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정의를 위한 용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보여주는 감동적인 이야기가 되었습니다.